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유민입니다. 2021 여기 이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021년 신차 이슈와 모터사이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함께할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터 나경남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황 토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 안경 알아보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알아보시는 게 과학의 미학. 이렇게 과한 거 잘 안 어울려요. 도전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아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이 되게 급한데 여러분 2020년도 모토GP에서 스즈키가 2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CSX RR 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했고 호아미르가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벌써 20년 만에 우승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케니 로버츠 주니어 형 있을 때 킹케니의 아들이에요. 킹케니의 아들. 주니어. 네. 그 예전에 케니 로버츠 주니어는 또 우리 좀 로시하고 팀메이트도 했었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을 했는데 스즈키 또 마침 스즈키가 올해 이 앞서서 그 세계 레그 레이스 챔피언십에서도 또 우승을 했죠. 그래서 올해 스즈키가 또 100주년인데 더군다나 100주년 이 100주년에 이걸 격격상 터졌다. 이 레이스 우승하고 여기 레이스 우승해가지고 또 GP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경사가 운이 좋은가 봐. GP 스즈키가. 우승은 사실 이번에 호랑이가 없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첫 전에서 팔 부러져가지고 저 마르케즈 굉장히 팬인데. 나도 좀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에 좀 재밌었던 거는 그 루키들이 굉장히 그 이게 호랑이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이번 기회야. 다들 거의 다들, 목숨 걸고 타던데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신예들의 이 치고 올라오는 그래서 내년도 시즌이 훨씬 재밌을 것 같다. 네, 굉장히 야마도 굉장히 그 우승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 위성팀도 최초로 막 우승도 하면서 굉장히 모비델리 하면서 되게 좋았는데 스즈키가 겨우 심지어 KTM도 우승했어요. KTM 우승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루키들이 하지만 활약하는. 이번 2020년도 모토GP 승자는 누구다? 스즈키다 여러분, 스즈키입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 영상에서 이제 그 댓글로 궁금한 점 문의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조건희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레브 1100에 대한 랩을 질문. 이거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됐어요. 그죠? 누적이 많이 됐어요. 많이 궁금해하신가 봐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에도 댓글로 달았었는데 그 레블 1100에 대한 소식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레블 1100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특허 도면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혼다의 특허 도면 공개됐던 특허 도면에서 옛날에 골딩이 바퀴 3개 단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스트라이크로 골딩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혼다가 이런저런 이제 가능성들을 제시하는 것도 되겠지만 막상 쓸 생각이 없을 경우에 막아놓는 용도로도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레블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혼다의 엔트리 클래스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지칭했던 모델명이기 때문에 1100cc나 되는 모델에 이 레블이라는 명칭을 다시 쓸까? 또 일단은 의문이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뭐 부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이것 때문에 뭔가를 아껴두고 바이크를 타는 기회를 뒤로 미루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레블 500을 먼저 타시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크를 먼저 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사는 다음엔 또 이제 하야부사 또 여쭤보겠어요. 쉬지 않는 우리 하야부사의 떡밥. 하야부사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2021년에 출시가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에 하나죠. 등장만 하면 뭐 그냥 스즈키에서 너무 보완을 철저히 하고 뜸을 많이 들이고 있는 유익한 뜸. 여러분들이 보신 아마도 보실 수 있었던 뭐 인터넷창에서 볼 수 있었던 이미지들은 대부분 다 렌더링이고 매체사에서 만들어낸 CG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 밖에 없었거든요. 스파이셔도 없었고 심지어 스파이셔도 없었고 그래서 이 준비하고 있는 게 정말 보완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스즈키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를 제가 수차례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거 물어볼까봐 안 받으시는. 네, 이게 난감한 거 물어볼까봐 일부러 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는 다시 주셨어야죠. 전화 좀 주세요. 네.
앞서서 시간에 했던 포르자 350 출시일과 가격 좀 알려달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 2021년도에 도입될 국내 시장에 도입될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 그 출시일이나 가격이 정해진 바가 없고요. 네. 네, 저희가 알면서 안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실은 그 포르자 350이 출시가 된다 안 된다도 사실 그것도, 확정도 그치.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국내 시장이 그거는 이제 네, 네. 어디까지나 혼다 코리아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인 상태이고요.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이 모델은 꼭 필요한 모델이고 유로 5로 나왔기 때문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가격이나 출시일까지는 일단은 좀 무리가 좀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2월 달 이후가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이것 이제 시장 내에서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혼다 코리아에서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2021년 모델들 같은 경우 된다 안 된다는 사실 내년도가 돼 봐야 이제 맞아요. 발표를 뚜껑을 하고 열어봐야. 네,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발표가 되니까 그때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모르고 사실은.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야기 나눌 엑스디아벨이랑 스크램블러 그리고 혼다 엑스 어드벤처 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오늘 이야기 나눌 거니까 근데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조금 이제 좀 특이했던 질문인데 390 어드벤처 R 버전이 나올 계획이 없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또 아무래도 390 어드벤처가 전 세계에 출시가 됐는데 물론 한국엔 아직 소식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그 이 상황 출시된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반응을 들여다보기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팬데믹. 그래서 우리 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TM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모델에 대한 이 가능성 그리고 확장 모델을 내놨을 때의 파급력이 얼마만큼 있을지 아직은 검증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뜸을 들였다가 나오지 않을까. 뭐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실은 KTM 이 그룹 안에서는 차세대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엔트리 클래스에서 예. 2기통 모델에 네.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390 어드벤처에다가 뭔가 더 특별하게 더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90 어드벤처 같은 건 이제 국내에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네. 이제 빨리 도입될 수 왜 안 있도록 나온대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출시가 기대가 됩니다. 빠르게 390 어드벤처를 국내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앞쪽에 보시면 헬멧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광고 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블레이드 라이더 코리아에서 이거를 보시고 PPL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헬멧인가요? 블레이드 라이더는 올해 국내에 런칭한 그 브랜드고요. 대만에 있는 그런 모터사이클, 헬멧, 의류 이런 브랜드고요. 네네. 그 굉장히 최근에 이 레트로 모터사이클 씬에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고 요즘에 그 길거리에서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또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은 이 카본 스페셜 모델인데요. 이거 여름에 출시했을 때 처음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막 조기 품절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모델인데 이 여기 이슈 이 독자분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시청률도 잘 나가고 이래서 또 이렇게 흔쾌히 딱 PPL을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격이 이게 얼마예요, 지금 이거? 출시 가격이 53만 원. 근데 53만 원인데 이것도 주셨어요. 고글 전용 고글. 이 전용 고글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한번. 네. 네. 이게 그 보시다시피 그 블레이드 라이더의 이 헬멧 기본 헬멧은 그 흔히 얘기하는 MX 구형 MX 스타일 그러니까 모토크로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헬멧들에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글을 쓴다라고 하면 라이더의 눈에 이제 딱 맞게 되는 그런 고글을 사용하는데 블레이드 라이더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헬멧 외부에서 덮는 일종의 실드처럼. 정말 그야말로 일반적인 헬멧의 실드처럼 쓸 수 있는 고글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 고글만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다른 헬멧. 네, 이런 이제 MX 스타일의 레트로 스타일 헬멧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 녀석도 가격이 좀 있는데 한 네. 10만 원 넘죠.
거의 20만 원 돈 하지 않나요? 10만 원 초반인가 아마. 아, 미안해요. 그거는 정확한 가격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세트로 제공을 해주셔서 구독자분들에게 네, 감사하게도 제공을 해주셔서 이제 이거를 구독자 선물로 저희가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라이더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모토이슈 웹사이트하고 이제 모토이슈 네이버 포스트에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기사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추천 방법은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헬멧이랑 고글 세트 그리고 저쪽에 여기 보이는 보이시는 이 후드 집업까지 해서 이제 나눠서 두 가지로 저희가 추첨을 할 건데 저희가 영상 설명란이랑 댓글에다가 이제 구글 폼 작성해 둘 건데요.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 여기 이슈 전까지 그 추첨을 저희가 받을게요. 그래서 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되게-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이거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좀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해야 주변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이게 또 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안 하고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갖고 싶다. 저도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뉴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BMW의 컨셉트 C04 그리고 두카티 엑스디아벨과 스크램블러 그리고 혼다 X 어드벤처와 NC750X 그리고 CB1000R과 CB1000R 블랙 에디션 CB125R 그리고 PCX 125까지 혼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MW 모토라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는 최근에 그 넥스트젠 2020을 발표하면서 장대하게 미래 계획을 알렸습니다. BMW 그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자,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 기술, 특히나 이제 전기 동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BMW 모토라드는 차세대 도심형 이동 수단으로서 컨셉트 전기 스쿠터를 발표했습니다. 모델명은 CE-04 뭐 네. 이런 이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멋있는 건 다 한다 BMW가. 네. 확실히 그 어떤 미래 계획 세우고 이런 그런 트렌드 리딩 하는 거는 BMW가 확실히 전통적으로 잘하고 이번에도 정말 멋있게 잘한 것 같고요. 그 BMW 모토라드의 이제 전기화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에이크마에서 이제 그 비전 DC 로드스터라는 그 컨셉트 모델을 또 저희가 보고 왔죠. 멋있게 생겼어요. 저 그때 보고서 이거는 갖고 싶다. 이거는 컨셉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안 팔아요. 와, 그 보면은 그 앞에 이 브레이크 실린더나 그 네. 클러치 실린더도 막 이렇게 그 게임 있는 그런 것처럼 돼 있었고 그 되게 멋있었는데 이번에 이 C04 이것도 전 굉장히 처음에 그 디자인이 일단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빨라 보이고.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처음에 딱 이제 그 이제 온라인상에서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은 플랫한 시트였어요. 벤치 시트. 네. 거의 이 플랫 시트는 예전에 굉장히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스즈키의 젠마라는 스쿠터가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플랫한 시트에 낮은 그런 차체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일단 연상이 됐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커뮤터로서 이 네. 낮고 긴 시트 형상은 아마도 이 공간 자체를 배터리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일 네. 높겠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시 스쿠터의 디자인으로 나왔던 C 에볼루션 같은 모델은 그 배터리를 최대한 집어넣기 위해서 이 차체 앞쪽까지도 배터리를 막 채워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체의 무게 밸런스가 갑자기 프론트에 너무 많이 가고 이런 이제 떨어지고. 거동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만든 제품 같았고 그리고 유럽 브랜드들 중에서 전기 쪽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BMW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한 이제 BMW의 컨셉트 모델들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네. 항상 프로덕션을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전제로 염두에 놓고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CE04 모델이 컨셉이지만 추후에 그 근거리용 커뮤터로서 네. 이전에 지금 등장했었던 C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맥시 스쿠터의 개념으로 좀 더 큰 마이크의 느낌이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근거리 전용의 무언가로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그 CE04
같은 경우에는 캐치프레이즈가 플러그 투 라이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아날로그적인 라이딩의 감성을 이제 디지털의 최정의 스마트 전자 장비와 함께 연결해서 뭔가 스마트한 이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제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셉트지만 굉장히 넓은 이제 그 화면 계기판이 있었고 거기 안에 10.25인치. 네. 그 안에 지금 최정의 그 네. 어떤 그 디스플레이 방식들이 다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돼요. 10.25인치 이거 이번에 RT 들어갔죠? 250 RT, 네. 네. 1220V RT에 들어가는 1250 RT 신형 네. 1250 RT에 적용된 그 계기판을 싹 가져다가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 되게 공격적이고 그렇게 생겨서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도심 이렇게 싹 이렇게 나가는 휠베이스도 되게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컨셉들을 잘 읽어보니까 이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랬는지 써져 있는 게 스쿠터는 펀바이크가 아니다라고 그 보도 자료 자체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지향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벤치 시트나 낮은 또 이 발 착지성이 좋은 또 이런 것들로 해서 편하게 근거리를 도심에서 정말 그야말로 커뮤팅. 네, 대도시에서 편하게 타는. 왜냐면은 사실 유럽 그런 도시 국가가 유럽 도시들에서는 지금 이제 내연기관을 도시에서 이제 차츰차츰 퇴출하려고 하고 그렇죠. 자동차마저 이제 진입을 막으려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세대 그런 도심의 이동 수단으로서 이런 이륜차가 떠오를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전망을 바라고 갖고 전망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콘셉트지만 상세한 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외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 리어 스윙암 쪽이 이제 모노 스윙암, 모노 타입이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장착되어 있는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처럼 되게 두꺼운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봤고 프론트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프론트 쪽에서는 뭐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그 가장 현실적인 단계로 오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이 컨셉트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전기 스쿠터를 제시한다라는 컨셉트는 유지되면서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에서 하나 발표된 거는 그 주행 거리가 12km 정도 내외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만 발표됐는데 긴 거리는 아니다. 네. 아무래도 차체가 생각보다 작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커뮤터로서의 활용성을 굉장히 생각해서 만들었다라고 한 걸 보면은 이 어떤 그 충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두카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 번에 좀 얘기해 주지 얘는. 참. 그리고 한 번 더 있어 그리고 내일 또 한대요. 네. 네. 슈퍼 스포츠랑 뭐 아무튼 덕분에 여러 사차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엑스 디아벨하고 스크램블러 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엑스 디아벨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엑스 디아벨은 두카티가 해석한 크루저 라인업으로 독보적인 존재감과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바이크이죠. 우선 두카티 디아벨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나경남 기자께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디아벨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두카티는 이것은 크루저가 아니다를 굉장히 강변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처음 등장했을 때 이건 그 로드스터다라고 굉장히 메가 몬스터. 네, 메가 몬스터 맞다. 막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이건 퍼포먼스 크루저에 가깝다라고 평가가 되게 많았었고 형태 때문이겠죠. 그렇죠. 형태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뭐 그랬고 출력도 워낙에 강력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엑스디아벨은 본격적으로 두카티가 이건 크루저입니다라고 만든 첫 번째 바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때 처음 런칭하고 인터내셔널 런칭해서 시승을 갔다 왔어요. 국제 네네. 기자 시승회 때 네네네. 갔다 오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운이 좋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갖고 갔다 왔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각 그리고 그 이후에서 느꼈던 이런 느낌들은 역시 두카티가 만들면 크루저도 다르다. 요겁니다. 강력하다. 네, 정말 강력하고 그리고 코너링이나 이 날렵한 면에서 그러니까 크루저 모터사이클로 스포츠를 즐기면 안 돼. 내지는 크루저는 스포츠를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차량이었어요. 정말 재미있고 코너는 정말 날렵하게 들어가고 정말 빨리 탈 수 있는데
포지션은 크루저인 거죠. 그러니까 크루저로 뭐 와인딩에서 스포츠 바이크를 따돌린다. 그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거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엑스디아벨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그 뭐랄까 획일화되어 있는 크루저 장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 젊고 진취적인 분들한테 엑스디아벨이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퍼포먼스 성능 요걸 갖추고 있는 엑스디아벨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형 엑스디아벨이 신형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도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업데이트로는 엑스디아벨 다크하고 엑스디아벨 블랙스타 두 가지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2021년 업데이트 사양하고 새로운 두 모델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가 좀 알려주십시오. 잠시만요. 엑스디아벨은 총 3가지 버전이고요. S가 있죠. 네, 네. 기존에 있던 다크. 그렇죠. 뉴 모델이 추가된 건 2개고. 네. 그러니까 현재 총 라인업은 죄송합니다. 엑스디아벨 S와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뉴 모델은 엑스디아벨 다크와 엑스디아벨 업데이트, 블랙스타 미안해요. 두 가지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 S 빼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S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2021년 신형 모델은 기본이죠. 유로 5 대응 엔진이 유로 5를 대응하는 거. 그래서 이 엔진의 이름이 테스타스트레타. 원어 발음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냥 가시죠. 네. 테스타스트레타 DVT 엔진이 이제 8마력이 최고 출력이 8마력 상승하고 최대 토크가 1.9 뉴턴미터가 상승했습니다. 유로 5가 적용되었지만 이런, 성능을 더 높였다. 네, 성능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IMU가 관성 보시. 측정 장치가 들어가면서 네. 이제 코너링 ABS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또 런치 컨트롤 등의 전자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이 확실히 업데이트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엑스디아벨 다크는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두카티가 이제 두카티에서 다크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엔트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엑스디아벨 다크에 대한 설명을 보도자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카티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 예전에 이제 몬스터 600에서 다크를 처음 도입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크 컨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올블랙 뭐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BMW에서 트리플 블랙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이 다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엑스디아벨이 출시가 되면서 그 두카티에서 발표한 3개 라인업, 엑스디아벨의 3개 트림은 엑스디아벨 다크, 그다음에 엑스디아벨 S, 그리고 블랙스타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다크가 사실상 엔트리 모델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디아벨 다크가 그 특별한 다크한 이미지들, 어둡고 올블랙 컬러랑 그 맷 블랙 컬러들을 막 적용을 해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인데요. 그 이상의 그 해당하는 엑스디아벨 S와 블랙스타의 경우와 차별점이라고 하면 그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게 달라졌어요. 다크 버전은 그 브렘보의 M4.32를 사용하고 있고, S 버전과 블랙스타에는 M50이 적용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두카티에서는 다크 버전을 엔트리로 배치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스페셜하지만 그러니까 엔트리 모델입니다라고 제시를 하기보다는 스페셜 엔트리지만 스페셜하게 제공하는 두카티다운 모습, 네. 스페셜하다는 거죠. 그럼 멋지잖아 대신에. 왜냐면 여기에 그 다크 스텔스 컬러에 카본 블랙 프레임, 맷 블랙 휠 이런 거 적용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걸로 이제 그 엔트리 모델이지만 엔트리 같지 않은 느낌을 주게끔 하는 거죠. 그 보도자료에도 표현이 진입, 엑스디아벨로의 진입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고. 은근 슬쩍 이제 들어오라고. 네, 슬쩍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엑스디아벨 블랙스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페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컬러가 엄청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색깔이 네. 그 스텔스 그레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금 광택이 맞아요. 있는 그레이랑 붉은색 그 스트라이프 딱 들어가 있고 두카티 블랙 레드지. 딱.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이 지점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크루저라고 하는 것은 모터사이클 세계 안에서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장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남성복에서 수트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블랙 앤 화이트 많이 진리인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엑스디아벨을 가지고선 두카티 레드를 뽑아내기에는 좀 민망한 거예요, 사실은. 있었지만. 근데 사실 레드 있었지만. 버전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게 팔렸다고 없었기 얘기가 때문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음. 이게 레드가 항상 많이 있었다면 그것이 눈에 확 띄진 않았을 텐데 블랙 앤 화이트에 가까운 이제 그런 깔끔한 이미지만 갖고 있다가 레드가 딱 등장하니까 폭발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착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블랙스타는 그 블랙 컬러의 그 기본 기조에다가 자연스러운 브러시드 알루미늄 이런 거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또 빨간색 스트랩을 딱 한 줄 넣어줌으로써 두카티의 그 레드 DNA를 확 보이게. 엔진 헤드 커버를 또 레드로 해놨더라고요. 그거 되게 멋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거를 포인트. 헤드 약간 커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기보다 약간 이렇게 싹 숨겨놓으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미 이번에 지금 업데이트된 네. 버전이 엔진이 160마력을 뽑아낸단 말이죠. 그렇죠. 이 DVT로 해서 그죠, 베리어블 밸브죠. 밸브를 가변 밸브 가변 시스템. 밸브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걸로 지금 160마력까지 뽑아내는 크루저 모터사이클 없습니다. 네. 크루저 모터사이클 160마력 나온 거 보고 있어요. 왜냐면 크루저는 대부분 마력을 안 가거든. 그죠? 토크 위주로 토크 위주로 뽑아내니까. 실제로 그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스펙상에서도 마력을 아예 표기를 안 하죠. 표기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브랜드 입장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수치다라고 판단해서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요.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제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더 멋이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치중할 수밖에 없는 장르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카티의 이제 디아벨과 엑스 디아벨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어떤 그 존재감하고 맞아요. 이런 퍼포먼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모델. 그 존재감이 굉장히 날렵한 존재감이 있어요. 그 샤프한 남자 이런 느낌이죠. 이탈리안 남자. 뚱뚱이 많이 부르죠. 그리고 디아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퇴근할 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바이크 같아요. 이를테면은 아메리칸 크루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까지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데일리로 즐기기에도 충분히 멋있지 않나.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저도 한 대 갖고 싶네요. 근데 엑스디아벨은 저는 사실 이번 그 업데이트에서 굉장히 더 많은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조금 더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를테면 포지션상에서의 수정이 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이 크루저 장르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거기서 포인트를 주고 그 스페셜한 감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두카티가 잘 설정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멋진 바이크예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드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추가되어 있었던 것이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 각각의 패키지들을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스포츠 패키지가 있고 투어링 패키지가 있고 어반 패키지가 있어서 그 각종 이제 옵션 품목들을 패키지화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뭐 한국에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리고 또한 근래에 이 크루저 장르가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R18 나왔고 그리고 그 로켓3가 또 등장해가지고선 딱 존재감 막 드러내고 있으니까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이 퍼포먼스 크루저들을 비교하는 각 브랜드들의 최상위급 크루저 모델을 비교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서 사실 퍼포먼스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고 가야 돼 다들. 확실히 밸런스랑 네. 진짜로 마음 먹고 달렸을 때 어떤 그 운동 성능, 속도 이런 그렇죠. 이런 네. 움직임이 사실은 다른 바이크랑은 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급의 넘사벽이야, 어떤 것들이 이거. 있어요. 네. 넘사벽이가 정말로 160마력인데 그래서 그 저희가 저번에 1260 멀티스트라다 엔듀로를 지칭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유로 5 시대에 남아 있는 빅트윈 엔진으로서 이제 환경 규제 시대에서도 이어지는 빅트윈 모델로서 이제
특별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카티의 스포츠 퍼포먼스와 크루저의 여유로운 구성이 그렇죠. 2021년도에도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카티 스크램블러입니다. 두카티 스크램블러는 밝고 경쾌하고 젊은 이미지를 견인하는 두카티의 서브 브랜드죠. 이제 클래식 장르 내에서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라인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카티 스크램블러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조금 더 두카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향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레트로 스타일이 인기를 얻었을 때 그것에 편승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 레트로 스타일 모터사이클들이 부각되는데 또 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크램블러라고 하는 장르명 자체는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이제 예전에 지지고 볶고하는 게 스크램블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었고 팡팡 튀고 그러니까 톡톡 튀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뭐 이런 좀 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스크램블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젊은이의 입장으로서 스크램블러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별로 20대 젊은이. 별로 원치 않는 표정인데요. B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스크램블러 도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젊은이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그 멋있는 바이크들은 일단 접근하기가 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네. 좋은 구매 조건들 많이 준비하셨던데 그래도 다들. 그래도 뭐 최근에는 뭐 두카티에서 그런 것들을 프로모션도 네,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시고. 잘 해주셔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1100 모델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매력 있게 다가가야 할 모델들은 그 아래 800cc급 모델들 맞아요. 혹은 62 예전에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62 모델 같은 것들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다가가기 접근하기도 쉽고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그런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바이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었죠. 이름은 나이트 시프트인데 얘는 어떤 모델입니까? 나이트 시프트는 나이트 시프트라는 이름은 이제 밤 교대 뭐 이런 건데 야간 교대, 야간 교대 뭐 야간 교대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그게 저 밤을 뭐 이렇게 뭐 바꿔보겠다 뭐 약간 뭐 그런 의미겠죠? 무슨 공고 야간반 뭐 이런 건가요? 조금 멋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도시 메트로폴리탄의 그런 밤거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블랙 컬러들이랑 그 회색 컬러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그 조금 제가 특이하게 봤던 점은 이 기존의 스크램블러에서 출시했던 그 장르들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 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였어요. 뭔가 장점들만 정확해요. 이렇게 쏙쏙쏙 네. 빼놓은 것 그래서 같기도 사람들이 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서치를 해서 조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가 올해 시승했던 스크램블러 1100 스프로트 프로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플랫 핸들바랑 바인드 미러 적용되어 있고 예전에 펀스로틀 모델에서 봤던 것처럼 시트 아래 넘버 플레이터 같은 그런 사이드 커버가 장착되어 풀 있고요. 스로틀. 네. 풀 스로틀. 미안해요. 그리고 또 뒤에 머드가드가 없는데 그거 역시 풀 스로틀에서 봤던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카티의 스크램블러 800cc급 그 스크램블러 라인업에서 풀 스로틀과 카페레이서가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 나이트 시프트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두카티에서 발표해 놓은 2021년 그 두카티 스크램블러 브랜드의 라인업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카티 스크램블러 나이트 시프트, 데저트 슬레드, 아이콘, 그리고 아이콘 다크 이렇게 4개 있고요. 800이. 그리고 1100 레인지 안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스크램블러 1100 스포르트 프로 그리고 1100 프로가 있었고 블랙 그리고 다크 다크 1100 다크 프로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버전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나이트 시프트는 그 프로모션 영상을 보고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가 올해의 스크램블러 1100 스포르트 프로를 타고선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했거든요. 뭐 다 같이 탔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기존의 스크램블러가 갖고 있던 이미지 타기 편하고 널찍하고 약간 올라와 있는 핸들바 덕분에 포지션이 되게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사실 또 라이더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별로 멋있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레이서가 그런 점에서는 가장 본격적이고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왜냐하면 쫙 숙이고 멋지게 달리는 모습이니까. 근데 힘들어요. 진짜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타고 좀 빡셌던 걸로 달리기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실제로 라이딩 하기에 피로가 좀 있죠. 네, 피로도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중간 단계로서 1100 스포츠 프로가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루기도 편한 데다가 그리고 정말 스트리트 바이크다운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했다고 느꼈고 그 부분을 지금 800 레인지에서도 적용을 시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트 시프트가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풀 스로틀과 카페레이서의 이 중간 단계 혹은 새로 이 두 개를 융합해 놓은 새로운 모델로서 정말 다루기 편하면서 어디 타고 다녔을 때 멋도 나고 뭐 카페 앞에 딱 세워놔도 예쁠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타기도 편하니까 좀 더 많이 타고 싶어지는 그런 바이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카티 스크램블러 라인업이 출시된 지 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은 신선한 맛은 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이런 계속 그 가지치기 모델들과 새로운 이미지들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것 중에 데저트 슬레드 뉴 컬러도 있는데요. 이거 색깔 되게 네. 예쁘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스파클링 블루라는 컬러로 이렇게 해서 예뻐. 했는데 그 지금 실버 탱크랑 붉은색도 스트라이프가 들어가고 거기에 스파클링 블루 그 조합이랑 또 골드 컬러 휠 또 와이어 스포크까지 그게 구성이 참 좋다. 네. 기존의 그 데저트 슬레드가 여전히 이제 본격적인 구성이지만 그게 너무 약간 조금 더 본격적인 인상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그 아기자기한 상큼한 새콤달콤한 약간 그런 느낌이다. 블루 새콤달콤 좋다. 블루키라소 이렇게 딱 집어넣은 그 칵테일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블루키라소. 하여튼 파란 칵테일 같다. 새콤달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칵테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데저트 슬레드를 오프로드에서 즐기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룩을 즐기고 싶으실 텐데 그런 룩을 즐기기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본격적인 이미지보다 조금 더 그런 상큼한 이미지들이 그런 상큼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달까요? 실제로 데저트 슬레드를 그 오너 라이더 분들은 이 바이크를 어떻게 즐기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최영준 편집장님은 산으로 가시고요. 산에 가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니 네. 스크램블러 데저트 슬레드가 산이든 네. 오프로드를 달리기에 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굉장히 트래블도 200mm 정도. 그렇죠. 프론트 쇼기 트래블 자체가 움직임 간격이 200mm나 되고 그 차도 가볍고 뭐 물론 본격적인 엔듀로 바이크로서 활용하시기엔 어렵겠지만 충분히 이제 흙길에서 먼지도 좀 날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기 편한 것도 사실 되게 클 거예요. 그냥 뭐랄까 우리가 라이딩을 하면서 서스펜션의 질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타는 사람들한테는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크면 클수록 편안하다고 느끼세요. 그렇죠. 요철 같은 걸 네. 지나갈 때 조금 더 그쵸, 부드럽게 부드럽게. 받아주니까. 부드럽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그리고 이 독특한 80년대 엔듀로 바이크 같은 느낌이 이제 네. 디자인에 뭐가 있는 컨셉트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계열의 이제 다른 이제 레트로 스타일 인기 있는 모델들하고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L2인이고 데스모드에 이렇게 가는. 그래서
두카티 코리아에서 2021년도에 이 스크램블러 관련한 기획들을 많이 그 이벤트 기획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신선한 기획들 사실 그 이전에 스크램블러 파티 같은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좀 마사지를 좀 잘 해줘서 잘 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즐기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타는 사람 개개인들의 그 뭔가 삶이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모터사이클을 탐으로써, 그리고 스크램블러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원래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보게 해준다거나 내가 원래 즐기지 못했던 것을 즐기게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타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 좀 더 커뮤니티로서 네.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저는 일단 모델 자체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야, 참,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야마하 MT09 S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MT09하고 MT07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할애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날이었던가요? 아니면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그 MT09 SP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장점 좀 알려주십시오. MT09 SP는 이전 세대에서도 네네. 있었고요. 네, 그쵸. 그 야마 아론 M에서 그 영감을 받은 그런 파란색 컬러랑 골드 컬러의 그 포크들을 적용한 것이 SP 모델의 특징들이고요. 이번에 SP 버전, MT09 SP 버전을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되었고 노란색이지만 가야바 서스펜션 패키지 41mm 프리미엄 사양으로 적용되었다고 하고요. 리어에는 올린즈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알루미늄 스윙암은 알루미늄 브러시드 처리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줬고 더블 스티치 시트 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 시트 안쪽하고 바깥쪽 소재가 달라서 뭐 그립을 네네네네. 향상시키는 뭐 인체공학적 설계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아, SP 버전은 노멀 버전에 비해서 SP 버전의 그런 구성 요소들이 그렇게 변별력을 네. 갖기가 어렵다. 매력적이지 않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에 사실 MT09 업데이트된 사양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아마도 너무 더 좋은 파츠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아마도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위 모델인 MT10과의 간섭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거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은 접근 방식이 지금의 시대나 지금의 그런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MT09를 굉장히 좋게 바라보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팬층이 좀 있잖아요. 그 차량 자체가 아까 이민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형 MT09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이게 스페셜 버전이기 때문에 SP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 스페셜함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좀 좁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골드 컬러이기는 하지만 프론트 쇼기 그리고 굉장히 상위급 서스펜션을 넣은 거기는 하거든요. 이제 가야바 사이. 풀 어저스터블 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리로드도 되고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다 되니까. 네. 하지만 올린즈를 스페셜이니까 SP니까 올린즈 앞뒤 올린즈 꽂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가올 수가 없죠. 가야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시스템에 있어도 그 좀 더 상위급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사용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이 한계점이 시트에서의 스티치를 좀 달리한다거나 지금 스윙암 자체에다 브러쉬 처리한 정도의 것은 사실 그것 저 시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SP를 꼭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브랜드에서는 많은 요소를 바꾸잖아요. 핸들바를 바꾸든지 미러를 바꾸든지 바인드를 바꾸든지
그런 뭐 것들을 절삭 파츠를 네. 대거 투입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사실 그런 요소에서 매력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성에서.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SP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들어올 것은 맞으나 이제 2021년도에 바로 대응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사실상 유럽 본사와 이제 뭐 일본 본사와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시장성에 얘기를 하고,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판단이 실제로 필요하니까. 그 이전 버전의 SP 공구 SP 같은 경우에는 노멀 버전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히려 판매량 면에서는 SP가 훨씬 넘었던.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작에서는 노멀 버전 대비 그 SP의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던 그렇군요. 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T09 뉴 모델이 워낙에 잘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SP 버전에 대한 그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이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여전히 그렇다면 또 SP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도 SP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 최초의 MT09가 등장을 하고 MT09 트레이서가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턴을 썼다. SP가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된 감성을 즐기기에 SP가 되게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처럼 거의 동시에 등장한다고 하면 선택이 어떻게 갈릴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될 일 같아요. 다음은 혼다 모터사이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가 이번에 거의 대부분의 유로 5 대형 모델들을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네오 스포츠 카페의 기함 12100R 그리고 블랙 에디션이 공개가 되었고 12125도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계열 중에 XADB하고 이제 NC750X DCT를 사용하는 두 가지 모델이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125cc의 이제 종결자 PCX125 뉴 모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XADB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인상이 못되게 변했어요. 네,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죠.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혼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마음에 들거든요. 혼다 디자인 자체는 저는 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진 디자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강렬하고 못된 인상. 혼다 나쁜 너무 사람 인상. 혼다 너무 순댕순댕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에 좀 반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더 커지면서 약간 그 BMW의 R1250RS 또 신형 신형 S1000XR처럼 그런 뭔가 로봇 현대적인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또 면도 더 굵직굵직해진 것 같고.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NC750X 네. 그리고 XADB 그리고 먼저 우리가 다뤘던 포르자 750은 네. 사실상 같은 파워트레인에 같은 셰시를 공유하는 시리즈 모델로 네. 또 구분이 지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진에 대한 이 업데이트 이런 사양들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모델이. 공유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모델 간의 차이 XADB와 NC750X와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지만 스타일을 달리 표현하는 것을 혼다가 이제 크로스오버라는 컨셉트로서 이제 그 각 포지셔닝에 맞게끔 하나는 일상에서 가까운 스쿠터 형태, 하나는 조금 더 개성 있게 오프로드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드벤처 스쿠터 스타일.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오버롤로 갈 수 있는 NC750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대체로 다 그 공유를 하더라고요. 변경점들을. 엔진과 DCT의 변경점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되게 세밀하게 혼다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모델 체인지가 됐을 때 되게 세밀한 부분들이 같은 엔진이어도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혼다 프로자 750에서 봤던 것처럼 그 745cc
병렬 트윈 엔진이고요. 전자식 스로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기 시스템도 개선이 되었고 레드존이 RPM이 600rpm 높아지면서 최고 출력이 4마력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은 58.5 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69Nm입니다. 그래서 엔진 성능 향상과 함께 1단, 2단, 그리고 3단 기어비가 짧아져서 초반에 이제 출력도 더 좋아졌으니까 그런 초반의 토크감 같은 것들이 출발할 때 그런 더 가뿐함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후에 이제 크루징에서 많이 사용하는 4, 5, 6단은 이제 기어비를 조금 더 늘려서 연비를 할 수 있도록 항속지의 연비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고 엔진 무게가 같은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엔진 무게가 독특하게 1.4kg가 감량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기존 대비 네, 기존 모델 대비 네.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바이 와이어 전자식 스로틀은 4가지 기본 주행 모델을 제공하는데요. 그 사용자 맞춤 설정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HSTC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이 그 세밀한 관계가 아니라 세밀한 단계로 그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탠다드 모드, 스포츠 레인 모드가 있고 여기서도 그래블 모드가 추가되어서 실제로 그런 이제 흙길을 달려보라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혼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워낙에 혼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혼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겠다고 하면 그 혼다가 굉장히 표준형 모델 혹은 가장 기본적인 모터사이클의 표준 모델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혼다가 이 상향 평준화를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어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향 평준화를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상상하는 혼다는 것보다 너무 훨씬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네, 것보다 더 공격적이고 사실 성능이나 이런 것에서 이번에 12100 트리플 R에서도 성능으로 그거를 증명했다면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런 기술? 네, 이런 거에서 그런 거에서 혼다가 프리미엄 브랜드냐 아니냐 이걸 제가 사실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그 혼다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냐 아니냐 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브랜드, 일본 4대 브랜드에 대한 유럽 브랜드보다는 뒤처진다라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혼다가 저는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게 그 기술이나 그런 파츠들을 투입하는 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그 프리미엄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거에서 이거는 뭐랄까요? 정말 1등 브랜드이기 맞아요. 때문에 할 수 있는 과거에 업그레이드 시켰던 어떤 그 것보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아까 표현하셨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어떤 그 파츠나 옵션 사양들을 많이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NC750X와 이제 XADV를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타일적으로 이제 XADV가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아까 뭐 맨 처음에 말씀 디자인 인상에 대해서 나눴듯이 얘기를 디자인 했죠. 더 살포하고 날렵해졌고요. 그 사이드 패널이 발이 쉽게 닳도록 죄송합니다. 사이드 패널이 발이 쉽게 닳도록 형상이 변경했다고 했는데요. 근데 시트고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790mm였는데 이번에는 820mm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가 키가 171인데 800mm, 820mm 정도의 시트고에서는 보통 발이 닿거든요. 근데 이제 스쿠터 같은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제 발이 시트에. 옆이 넓어지게 되니까 발이 안 닿는 경우가 있는데 시트를 또 형상을 깎아놨다고 하니까 기존 버전에서 조금 그 통이 네, 센터 맞습니다. 통이 좀 큰 느낌이어서 발을 좀 벌려서 네. 딛는 느낌이 좀 기억이 나는데 시트고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금 높아지기는 했으나 이걸 어떻게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네. 달라질 수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딱 그 현장에 갔으면은
모터쇼 현장에 갔으면 이걸 앉아보고 딱 전달해드릴 텐데 이게 사실 앉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실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존이랑 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 조건희 기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댓글에서 질문이 있었던 부분은 이게 시티고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댓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유러피안 버전의 시티고를 그냥 가져올 거냐, 네. 아니면 한국 사양의 시티고를 맞춰서, 그러니까 아시안 핏으로 맞춰놓은 걸 가져오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처음에 XADB가 한국에 출시됐을 때 기자들이 시승했던 바이크는 유러피안 버전이었어요. 시트고가 높았어요. 그때 처음에 그 처음에 출시했을 가져왔어요. 때. 그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실 그 이후에 XADB를 타봤지만 시트고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그 발착지성에 있어서는 시트고가 낮은 게 좋죠. 훨씬 다루기 편해지니까. 그리고 좀 더 바이크를 가눌 수 있다라는 안심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면서는 시트고가 높은 쪽이 훨씬 더 자유도가 높고 시야가 좋으니까. 네, 시야도 좋고 그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훨씬 다를 거예요. 특히나 서스펜션의 트래블 간격에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영향이 있겠네. 네,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사양으로 분명히 이제 혼다 코리아에서 들여오는 사양은 무조건 KR 사양, 그래서 코리아 사양이다라고 만들어서 들어와요. 그게 유럽의 경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한국 기존에 했던 것처럼 시티고를 낮추는 방향을 갈지는 아직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좀 있고요. 어쨌든 유러피안 버전에서 시트고가 높아진 것은 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트고가 높은 버전이 그냥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발착지성을 또 높여놓은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트고가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좀 더 NC750X보다 도 어드벤처 투어링에 적합한 모델로서 접근을 한다면 시트고가 높은 쪽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추가로 엑스 어드벤처 그 변경점을 보면은 그 5인치 TFT 디스플레이 프로자 750에서 봤던 그거고요. 또 거기서 또 얘기했었지만 혼다 스마트폰 음성 제어 시스템이 여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트 아래 그 트렁크 용량이 22리터로 커졌고 글러브 박스가 새로 또 적용되었다고 해요. 맞아요. 새로운 글러브 박스 추가됐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스마트폰 충전하라고 또 USB 충전기도 기본으로 달아줬습니다. NC750X도 디자인 변경점들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주시겠습니까? NC750 일단 그 헤드라이트에 LED가 적용이 되었고 그 이 프론트 마스크가 조금 더 뾰족해진 그런 인상입니다. 또 계기판은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아직은 NC750은 LCD 버전 맞아요. 이지만 조금 더 접근성을 고려했다면 이해가 가는 설정이기도 하고요. 또 수납 공간이 독특하게 트렁크 앞에. 네 트렁크 원래 앞에 원래 그 연료 탱크가 있는 부분이 네 트렁크잖아요. 네. 그것도 용량이 23리터로 꽤 커서 맞아요. 여기다가 네. 헬멧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서 이게 또 그 NC 계열 아이들이 그 엔진이 굉장히 많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많이 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그 수납 공간을 만들어 넣었던 거였고요. 이 그 XADB나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트 및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고 NC 같은 경우에는 그 NC750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업라이트 포지션의 모터사이클의 전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는 겁니다. 디자인 변경점에 대해서 이미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NC750X는 초대 모델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이 사실은 좀 심심한 감이 있었어요. 그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의 무드를 따르고는 있지만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기보다는 되게 좀 평이하고 좀 심심한 느낌이 있었는데 2021년식의 디자인에 넘어와서는 그런 다이나믹하고 좀 더 풍부한 질감을 낼 수 있는 그 소소한 추가들이 그 전체적인 인상을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700cc 바이크를 타는 그런 느낌을 주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는 역시나 또 DCT 버전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혼다 네오 스포츠 카페 12 라인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는 네이키드 라인업을 네오 스포츠 카페라는 콘셉트로 지금 최근에 바꿔서 출시를 하고 있죠. 그 네오 스포츠 카페의 기함 12000R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12000R 어떻게 보셨나요? 헤드라이트가 뭐 좋은 의미로 MV 아보스타 브루탈레 그것처럼 물방울 모양. 모양의 딱 헤드라이트 존재감이 그냥 각도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이야. 사선으로 싹 깎아가지고 고급스러운. 그 얼굴 하나만으로 굉장히 고성능의 이미지가 확 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다들 타보셨으니까 우리는 다 타봤으니까 얘기하지만 12000R이 그 사실 흠잡을 데가 없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였어요. 그 계기판이 기존에는 LCD였다는 거 정도가 있었고 그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탱크까지도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 1000cc 엔진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필링이 정말 풍부하죠. 차고 넘치고 풍부해요.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주는 건 아니야. 약간 그 딱 당겼을 때 약간 앞으로 이렇게 싹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시승했을 때. 흡기에서 그냥 집어넣고 확 이렇게 가는 네.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붕 끝났다 이거. 끝났어. 기존의 디자인 전형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면서 헤드라이트에서의 변경점이 확 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테일 쪽에 꼬리 부분의 디자인이 정말 너무 얄렵하게 잘 빠져서 저는 뭐 더할 것이 없는 차가 더 예뻐졌으니 이건 뭐 어떻게 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커스텀 얘기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작년인가요?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커스텀 바이크 쇼 그 휠스 앤 웨이브스에서도 그 10가지 모델인가 이렇게 해서 되게 커스텀 모델들을 다양하게 했었어요. 그게 아마 그 유럽의 혼다 딜러들을 이렇게 컴페티션을 맞아요. 하는 그런 거였을 네. 텐데 그때도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꾸밀 수 있구나 이 바이크를. 맞아요. 네, 그런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약간 그런 커스텀 바이크 같은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커스텀 그러니까 커스텀 베이스 모터사이클. 네. 네. 베이스 모터사이클로서의 그 가치를 확실히 또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이번에는 그 변화점들이나 살짝의 디자인 터치가 바뀌어서 오히려 완성된 네. 어떤 그 맞아요. 스타일로서 또 확실한 존재감을 그냥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제 고인물들, 고인 형님들 오랫동안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12000R이면 딱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타야 될게.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예전에 다 그 경험해. 쇼바이크들 막 16,000rpm까지 돌아가던 쇼바이크들 타봤고 18,000까지 돌아가는 거 타봤고 땡겨볼 만큼 땡겨봤고 달려볼 만큼 달려봤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타는데 느리진 않았으면 좋겠고 스타일도 좀 그냥 기름만 넣고 엔진 오일만 갈면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슈퍼커브. 그러네요. 근데 커브보단 빨랐으면 좋겠고 4기통에 뭐 그 4기통 질감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그 네, 가볍게 타는 2기통 바이크는 사실 성에 안 차요. 사기통은 4기통이 그 밀어주는 힘 이런 것들은 사기통 같아. 지금 방금 ASMR 같았어. 들어갔어. 그리고 이번에 혼다가 또 영민하게 또 블랙 에디션을 또 추가를 시켰죠. 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그 휠이 이게 맞아.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와이어 스포크 휠처럼. 이게 이게 무슨 일이라 그러죠? 이런 일을 아주 스포크 휠. 아니 그냥 그냥 일반적인 캐스트 휠. 네, 캐스팅 네. 휠인데 캐스팅 휠인데 그 스타일이 굉장히 그 스포크 와이어 스포크 와이어 스포크 휠처럼 바뀌었더라고요. 얇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그 저도 클래식 모터사이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와이어 스포크 휠을 장착하고 싶지만 와이어 스포크 휠이 굉장히 그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 이 튜브리스 휠도 많이 나오지만 튜브 휠이 상당히 많고 튜브 휠을 끼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러면은 또 스포츠성에 약간 그런 영향을 주는데 역시 그 혼다다. 영리하게 딱 보고서 좀 처음에
블랙 에디션을 딱 처음에 보고서 블랙 에디션은 와이어 스포크 휠인가 하고 키워봤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예. 와 멋있다. 딱 해서 사실상 이미 완성되어 있던 차를 조금 더 다듬어서 훨씬 더 매력적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드는 차고,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지만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하면서 세샤 엔진을 이제 바꾼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엔진도 그 설정만 조금 변경해서 튜닝을 통해서 이제 배기 그 유로 5 규제를 맞췄다고 하고, 이제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디자인적인 변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먼저 그 헤드라이트 위에 플라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작은 이런 스크린 그 달아서 약간 그런 뭐랄까 카페 레이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 또 리어 시트에 커버를 해놔서 1인용 시트처럼 이렇게 해도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또 퀵시프터가 적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적인 그런 것들도 추가되었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 라디에이터도 이런 데도 꾸며놨는데 네. 네. 저는 포크 실린더가 까만색으로 그 아노다이징 처리를 해놓은 게 그게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블랙. 완전 블랙이다 이건. 네. 올 블랙이다. 네. 올 블랙 환장하시는 분들 내가 아는데 꼭 사실 것 같습니다. 그 12채널에서 업데이트된 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계기반. 빼놓고 네. 뻔했다. 그 TFT 계기반 5인치 TFT 계기반이 적용됐다. 그러면 지금은 혼다는 다 뭐다? 갖췄다. 아니, 보이스. 네. 네. 이게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되게 여기서 얘기하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앞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엄청 참았어요. 이게 보이스 컨트롤, 그러니까 혼다 스마트폰 보이스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었잖아요, 근래에. 그리고 혼다가 그걸 광범위하게 본인들의 이제 대형 바이크들에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블루투스 헤드셋이 표준 장비화된 거예요. 그렇죠. 네. 블루투스 헤드셋이 없이는 보이스를 할 수가 없거든. 그렇지. 네. 네. 요것이 되게 포인트다. 여기서 딱 찍고 넘어갑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은 어디 걸 많이 쓰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추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시동 걸어준 안 해주죠? 그런 거 안 해줄 것 같습니다. 혼다야 시동 걸어줘. 아랑. 헤이 혼다. 그래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10인데. 125. 네. CB 125R. 가기 전에 광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뜨든. 마지막으로 12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125R가 네오 스포츠 카페의 엔트리 모델이면서 사실상 타사 125cc 경쟁 모델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신형 모델 굉장히 변경점들이 많던데 이 부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무래도 프론트 포크일 것 같은데, 쇼와의 그 BP SFF BP.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세퍼레이트 펑션 빅 피스톤. 세퍼레이트 펑션 프론트 포크 빅 피스톤. 네. 41mm 41mm. 빅파이, 41mm 쓴 거는 뭐 이전에도 그렇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압축과 신장을 달리하는 그렇죠. 이게 진짜 시스템. 그거 리터급 네이키드 이런 데 넣어주는 이거 서스펜션인 거잖아요. 세퍼레이트 펑션은. 슈퍼바이크 예전에 ZX6R에 이게 적용됐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워낙에 쇼와의 서스펜션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혼다와 함께 그 맥구선 되게 으쌰으쌰 잘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125에다가 이 정도를 집어넣어 주는 건 사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전에도 사실 그 세퍼레이트 펑션 포크가 먼저 번에 적용이 됐었어요. 41mm짜리가. 근데 거기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세퍼레이트 펑션에 빅 피스톤을 적용을 해준 건 125 클래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은. 실제 보도 자료에서도 세계 최초 125cc 클래스에서 세계 최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 같으면 이 서스펜션 가격만 한 100만 원은 잡아야 되는 그런 서스펜션이거든요. 그거랑 더불어서 출력이 1.6마력 올렸습니다. 125cc에서 네, 14.9마력. 유로 5 이제 또 충족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짚고 말씀을 드리면 그 혼다가 그 14.9마력이라고 그랬나요? 네. 14.9마력 이게 킬로와트로 계산했을 때 11킬로와트예요. 네. 요것이 유럽 안에서는 125cc 언더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A1 라이센스 하에서 기준점으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기준점을 제시한 게 11킬로와트 이하여야 되는 거죠. 아 최대 출력이 네. 125cc를 배기량으로 따진다기보다 출력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맞춘 더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그 기준점에 끝까지 올라가서 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A1 라이센스에서는 최고 출력이네. 그렇죠. 이제 범접할 수 있는 125 없다. 물론 뭐 경쟁할 수 있는 차들이 얼마든지 있겠지만 굉장히 혼다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125 클래스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에서 끝까지 갔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듀크 125도 굉장히 강력하지 않나요? 걔 강력하죠. 네. 거기서 그 지점에서 강력한 게 또 있어요. 그 CB125는 LCD를 계속 적용을 해요. 이전 세대하고 같이. 하지만 듀크는 TFT 졌다. 어쨌든 네. 12125는 요번에 엔진 자체가 새로운 4밸브로 바뀌었어요. 예, 이전에는 SOHC 적이었죠. 예. 네. 그래서 엔진 형식 변경된 것도 굉장히 큰 네. 변화잖아요. 이거 일단은 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 클래스에서 끝까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을 달성해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변화를 봤을 때 125cc 클래스 아까 듀크 125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듀크 125 뭐 하나 뽑아라라고 하면은 듀크 125를 이렇게 팍 뽑을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 경우에 진짜 딱 링 위에 딱 올라가갖고 원투 펀치 날리면서 누가 이기나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 어퍼컷으로 계기반 딱 날리면. 근데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 이전에 CB125R이 처음 출시됐을 때도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혼다의 125 네이키드가 이 가격이 말이 되냐. 그런 게 너무 있었죠. 비싸다. 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미 125 클래스에 준하는 이게 아닙니다. 이미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저는 납득이 된다. 여러분들 납득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실제로 그래서 CB125R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걸 납득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스타일이 CB300R이랑 비교했을 때 제 CB300R 아닌가 했는데 CB125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길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모델 혼다 PCX 125. PCX 12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X 올해 몇 대 팔렸을까요? 국내에서도 만만치 않. 국내에서 뭐 물건이 들어오는 족적이 없어졌다고 그랬고 일전에 혼다 코리아에서 1000대인가 2000대인가를 한꺼번에 가져왔다고 슬쩍 그 물류창고가 아니라 그 하역장에서 이렇게 그 보도자료 한번 나왔어. 네 한번 나왔었죠. 네. 그거 그날 없었대요. 어디 갔는데? 그날 다 실어 간 거야 전국으로. 그 물량이 다 기다리고 거기 있는 쌓여있던 모든 PCX는 이미 다 주인이 있는 차였어요. 사실상 125 스쿠터 중에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 베스트셀러 오브 베스트셀러 이거 진짜 줄 서서 사는 스쿠터. 예. 없어서 못 한다는 오토바이. 그렇죠. 예. 사실상 이 이면에는 어떤 그 코로나 시대에 그 배달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네, 맞아요. 공급을 못 따라갈 만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원래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프리미엄 스쿠터로 제시했던 건데 타국 이를테면 동남아나 이런 뭐 어떤 국가에 가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프리미엄급 125 스쿠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제는 배달의 어떤 표준처럼 돼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맞아요. 해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PCX의 구성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PCX가 이 라이더 아래 이 사이가 굉장히 통통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을 뻗고서 탔을 때 이 바이크를 딱 감싸고 조작하기가 편안하다라는 지지점이 되게 좋아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비즈니스 라이더들이 대형 모터사이클을 조금 바이크가 큰 바이크를 선호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쩌다가 다 모두 다 잡아먹어버려. 그렇죠.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혼다 코리아에서 PCX의 마지막 그 MMC 마이너 모델 체인지가 됐던 시점에서 제시했던 것 자체가 럭셔리 스쿠터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PCX라는 이름 자체가 퍼스널 컴포트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다룰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그 굉장히 합리적인 물건으로서의 제시가 있었다가 스마트키 적용되고 네. LED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하면서 고급 그러니까 그 고급 승용 스쿠터로서 딱 제시를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의 상황은 배달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사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네, 맞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운행을 해야 하고 그 배달 일로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신뢰성이 무엇보다 담보되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연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왜냐면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얻는 손해가 너무 큰 그렇죠.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PCX를 사서 굴리다가 PCX를 새 걸 또 사서 또 PCX를 굴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내구성도 좋고 이제 그 유지 관리 비용이 낮다. 그렇죠. 선택하기 굉장히 좋았다. 제가 직접 운행을 하면서 유지 관리를 해서 그 비용이 얼마다라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게 PCX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셀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유럽 시장 내에서의 PCX의 입지는 사실 굉장히 좁았어요. 그동안. 근데 SH가 그렇죠. 강건했기 때문인가요? 그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 큰 시장을 따졌을 때 독일과 프랑스와 그다음에 이탈리아 뭐 이렇게 가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워낙에 SH 이제 라지 휠 스쿠터입니다. 휠이 큰 앞뒤 휠이 큰. 유럽의 네, 그 유러피안의 오래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죠. 블럭으로 된 그 길들이 많이 있어서 맞습니다. 휠 사이즈가 큰 거를 선호를 선호하죠. 했죠. 그랬는데 지금 요번에 발표된 걸 보고서도 깜짝 놀랐던 게 PCX가 지난 2020년에 그러니까 올해 유럽 시장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린 스쿠터로 꼽힌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게 그 대체 역할을 점점 해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PCX 한편으로는 그 국내에서 PCX의 매력에 대해서 이미 많이 경험하셨던 라이더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 사람들도 PCX의 매력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 PCX 정말 좋은 바이크잖아요. 이번에 완전 풀 체인지더라고요. 네, 그 새롭게 변경된 업그레이드 사양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먼저 엔진이 기존에는 ESP 엔진이었는데 이번에 명칭이 ESP 플러스 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출력은 최고 출력이 120 아니. 출력은 최고 출력이 12.5마력, 최대 토크는 11.8Nm로 기존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저 마찰 기술이 더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점들은 출발할 때 감각이나 연비 같은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엔진은 또 유로 5를 충족하고 아이들링 스탑이랑 앞서 얘기했듯이 HSTC 이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이 추가되었습니다. 125에 이걸로 들고 있어. 큰일 났어. 어떡하죠? 없는 애들은 어떡해요 이제. 그리고 헤드라이트 디자인 그렇죠. 변경된 거. 네. 그 좀 아쉬운 지점은 사실은 PCX가 워낙에 이 비즈니스 배달 라이더 분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승용 라이더들이 그 이미지 때문에 선택을 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모델이 좀 있었으면 하고 혹은 그 혼다가 갖고 있는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배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저렴하면서 그 합리적인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 시장에 하나쯤 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데 혼다가 유럽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SH 모드가 들어와 준다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조금 더
승용으로서 네네. 뭔가 그 럭셔리한 이미지를 조금 더 투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SH 모드가 배달에도 더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 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장애물 주파력이나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좀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FSH 125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의 SH 시리즈하고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혼다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SH 125, 250 아니 150, 300 300. 예. 하고는 다른 계열의 모델이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SH. 그렇게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생산하는 모델로서 제시가 됐던 거였고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큰 인기를 누리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그때는 좀 시기가 좀 맞아요. 일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이었으면 사실 소비자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 기존만 하더라도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어딘가 애매한 지점이 좀 있었고 그 사실 이게 되게 명확한 게 PCX 125가 다 팔리고 한 달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 SH 모드 타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런 식의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변화점 중에서 휠 사이즈가 변경되었더라고요. 휠 사이즈가 기존에 그러니까 타이어 사이즈가 휠 사이즈도 바뀌었지만 타이어 사이즈 변경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휠 사이즈 타이어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가 180에 14인치 프론트가 리어가 120, 70에 14인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가 바뀐 게 프론트가 110에 70에 14인치 또 리어가 130에 70에 13인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어가 1인치가 줄었고 아 그렇군요. 네. 맞네. 폭으로만 따지자면 10mm씩 늘어난 스펙입니다. 그 타이어가 광폭이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사실은 많죠. 주행 안정성. 주행 안정성도 있고 사실은 더 편안해져요. 네. 타이어가 광폭이 되면 움직이기도 되게 편해지고. 반면에 안정감이 기존의 생기고. PCX의 장점이라고 했던 조금 기민한 어떤 핸들링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실상 부분은. 폭이 크진 않아서 뭐 이렇게 맞아요. 뭐 이렇게 크게 변했다고 느끼진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소폭 주행 감성에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정확한 부분인데 PCX 125의 경쟁 모델은 PCX 125이기 때문에 뭐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나의 최대 경쟁자는 나다. 그래서 뭐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야마하에서도 그 다음 연도에 MX를 굉장히 엄청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까진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라고 해주세요. 사실상 MX 같은 경우에는 MX 화이팅! PCX의 최대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자를 극복하기 위한 지점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PCX의 브레이크에 대항해서 뭐 ABS를 먼저 적용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MX도 사실상 뉴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상 유로 5에 대응해서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돼요. 있어야 돼. 무조건. 베스트셀러니까요, 야마하. 그렇죠. 그만한 차가 없기도 하죠. 네. 그 대결 구도도 2021년도에 비교 시즌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대결 화이팅! 좋았으면 좋겠다. 혼다 주식이 있으신가요? 없어. 네. 지금까지 2021년 모터사이클 뉴 모델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모델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터이슈는 21년 여기 이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신차 이슈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도 기대하시라고 이번 주 예정된 거를 말씀드리면은 두카티가 그 몬스터 슈퍼스포츠 파니갈레가 예정되어 있고 BMW가 아마도 지금 예상되는 건데 S1000R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S1000R이 나와야지. 지금 저기에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그 예고가 딱 되어 있는데 저기에 뒤에 이렇게 희미하게 R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R이 나올 게 뭐가 있나? S1000R이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취재 가능한 내용은 다음에 취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